일본이 몰락하면 한국은 아예 끝장이다. 일본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일본 경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끌어들이며 혼자 죽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어느 기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담화가 시작된 건 내가 편집국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총리는 엔화 약세는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환시장 전광판 수치가 화면 오른쪽 구석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관리 가능하다는 말과 전광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담화는 계속됐고 총리의 목소리는 일정했으며 화면 속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옆창에 떠있는 수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어느 쪽이 현실인지 고르는 게 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선택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사카 발속보가 들어온 건 담화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대형 결제 대행업체가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편집국 안이 한꺼번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수치를 소리쳐 읽었고 키보드 소리가 겹쳤으며 편집국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보였어요. 냉방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는데 그게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일본 내부 위기를 정면으로 다루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제망이 멈추기 시작했고 엔화는 방향을 잃었으며 총리는 방송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편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편집국장이 나를 부른 건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서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면 한국은 먼저 무너진다고 했어요. 한일 동반위기 특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말이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쪽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편집국장이 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확인은 내가 가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으니 현장에서 뒷받침할 장면만 가져오면 된다는 뜻이었는데 나는 그 말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정확히 재지 못했어요. 알겠다고 했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모니터 위에서 엔화 수치가 또 한 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건 내가 한국 경제 관련 자료를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50년 가까이 경제기자로 일했고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지방 조선소 관련 칼럼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 성장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한국이 먼저 쓰러지는 건 당연한 순서라고 했는데 그 당연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관해 쓴 기사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집 서재의 묶음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다룬 기사들이었는데 대부분 일본보다 한 발 뒤처진 추격자라는 틀 안에서 쓰인 것들이었어요. 나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경제 기자가 됐고 그 틀이 틀렸다고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료를 너무 믿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 관련 자료는 원래 실제보다 좋게 나온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숫자들이 아버지의 말과 맞지 않았어요. 한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해외 자금 이동 내역을 열었더니 일본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한국의 조선, 방산, 전력 기업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출처가 두 곳이었고 날짜가 오늘이었으며 수치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 기사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독자들이 알아야 할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집국장에게 데이터를 가져간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복도가 좁았고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으며 나는 출력한 수치를 손에 쥔 채 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그는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화면을 내밀자 잠깐 시선을 올렸어요. 숫자를 한번 훑더니 나를 봤습니다. 이건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그 평온함이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부채와 가계 부담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다음은 한국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제목을 보면서 내가 확인한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는 걸 느꼈어요. 수치는 삭제됐고 제목은 확정됐으며 나는 그날 오후 부산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편집국장은 한국의 붕괴를 확인하고 오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미 기사 초안을 머릿속에서 쓰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도입부까지 완성됐고 소제목도 3개쯤 떠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에 낮은 구름이 흐르고 있었고 창유리에 습기가 맺혔으며 좌석 쿠션에서 낡은 직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버지가 한국은 당연히 더 취약하다고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당연하다는 말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걸렸는데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김해공항 입국장에 발을 내디딘 건 이른 오후였습니다. 나는 가방을 끌며 자동문을 통과하는 순간 걸음이 한 번 멈췄어요. 입국장 안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공항 로비 특유의 한산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었으며 각자 다른 언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줄을 훑으며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확인하려 했는데 폴란드 대표단 명찰이 보였고 그 옆에 사우디 국기가 찍힌 재킷이 보였으며 조금 더 안쪽에 호주 정부 문양이 든 가방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직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전화를 끊으며 다른 일행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잠깐 그 장면을 보다가 통역을 찾았습니다. 부산 지역 섭외를 맡은 현지 통역이었는데 그는 내가 오기 전부터 로비에 서 있었어요. 무슨 국제 행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통역이 고개를 저었어요. 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계약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짧았고 덧붙임이 없었으며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로비를 봤습니다. 당연한 광경이 아니었어요. 폴란드와 사우디와 호주와 캐나다가 같은 공항 입국장에 동시에 서 있고 그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으로 향하는 도로에 올라서자 상황이 더 선명해졌어요. 외국 정부 차량이 이어졌는데 차종이 달랐고 번호판이 달랐으며 창문 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부 같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거나 통화를 하고 있었고 창밖을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그 차량들을 보면서 편집국에서 받은 기사 초안이 머릿속에서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 흔들린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새 움직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항구 특유의 철 냄새가 났고 바람이 강했으며 컨테이너 사이로 지게차가 연이어 오갔어요. 나는 조선소 생산 라인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라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어요. 각국 관계자들이었는데 공정표를 들고 있었고 한국 직원과 나란히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으며 그 표정이 구매자의 것이 아니라 납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통역에게 저 사람들이 뭘 기다리는 거냐고 했어요. 통역이 말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는데 수주가 밀려 있어서 어느 나라가 먼저 받느냐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나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수주가 밀렸다는 말이었어요. 붕괴를 확인하러 온 자리에서 들은 첫 번째 말이 그거였습니다. 도쿄에 영상을 보낸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항구 활황 장면과 외국 대표단 장면, 크레인이 움직이는 야경을 묶어서 보냈는데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그 장면들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채 관련 자료와 가계 부담 수치를 취재해서 보내라는 말이 뒤따랐는데 목소리 없이 문자로 온 말이었는데도 낮고 일정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답장을 읽고 나서 잠시 화면을 봤습니다. 보낸 영상이 거기 있었는데 크레인 불빛이 항구 위에서 번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편집국에서는
쓸 수 없는 장면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건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통역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일본 상인이었어요. 오사카에서 수입 부품을 거래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말이 빨랐습니다. 일본 결제 대행 업체에 매출이 묶였다고 했어요. 석 달치였다고 했는데 그 사이 한국 거래처가 대금을 먼저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공식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도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냥 먼저 입금이 됐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숙소 입구 계단을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한국을 취재하러 온 자리였는데 일본인이 한국 거래처한테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단에 서 있었는데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크레인 불빛이 멀리서 보였고 철냄새가 섞인 바람이 목덜미를 지나갔으며 나는 손에 쥔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다음은 한국이라는 제목이 머릿속에서 흔들렸는데 그 흔들림을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 건물은 부산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외관이 평범했어요. 유리 외벽도 아니었고 로비가 넓지도 않았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기다리는 동안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많았고 말소리가 겹쳤으며 그 소리들이 건물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본 협력사들에 대한 선지급이 홍보용 조치라는 생각을 이미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위기 때 선의를 과시하는 건 흔한 방식이었어요. 취재가 끝나면 그 의도를 기사에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선 건 잠시 뒤였어요. 책임자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서류를 손에 쥔 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는데 악수가 짧았고 인사말이 없었어요. 그 간결함이 처음엔 불친절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일본 협력사 선지급 결정이 홍보 목적인지 직접 물었어요. 책임자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어요. 다른 화면이었는데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업체명이 빼곡했는데 옆에 분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폐업 직전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부품업체, 식당, 해운사로 나뉘어 있었으며 각 항목 옆에 지원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결제기한 연장, 원자재 우선 공급, 긴급 입금이라는 항목들이었는데 그 옆에 날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날짜를 봤어요. 일본 결제 대행업체가 지급 중단을 선언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는 뜻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곧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거래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더니 엔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했어요. 정부 요청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나를 봤어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는데 설명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대답이 짧다는 게 걸렸어요. 더 캐물으려다가 화면 속 목록이 다시 눈에 들어왔는데 항목 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나는 화면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멈췄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본 업체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카메라를 내렸어요. 정치적 공격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홍보용 조치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공개해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접촉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책임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뭔가를 고르는 눈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앉은 채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리하기 전에 책임자가 말을 이었어요. 경제산업성 쪽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식 채널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어요. 나는 손에 든 수첩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 뭔가를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한국 경제가 더 위험하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편집국은 그 방향으로 기사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화면에는 일본 정부가 뒤로 한국 기업에 일본 협력망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시각에 존재할 수 있는 건지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머릿속으로 따졌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나는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항구가 보였어요. 크레인이 낮에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었고 지게차 소리가 유리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사 초안이 머릿속에서 다시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이번엔 흔들린다는 걸 의식하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약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었어요. 확인하려면 방향을 바꿔야 했는데 방향을 바꾼다는 게 편집국이 정한 제목을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건 부산에서 이틀을 보낸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국 기업의 지원 정황을 기사로 정리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의 비공개 요청, 폐업 직전 업체 목록, 선지급 날짜가 지급 중단 발표, 이틀 전이었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적었는데 쓰면서도 편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썼어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편집국장 앞에 기사를 내민 건 도착한 날 오후였어요. 그는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채로 첫 줄만 읽더니 나를 봤어요. 정부 확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은 쓸 수 없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그 일정함이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나는 비공개 요청이었기 때문에 공식 확인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편집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논리가 맞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맞는 말이 틀린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쳐야 하는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사는 전면 삭제됐어요. 대신 편집국이 내보낸 건 한국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부각한 특집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붙어있지 않았는데 편집국 다른 기자가 쓴 것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편집국 모니터로 그걸 봤어요. 화면 속 수치들이 내가 부산에서 확인한 수치들과 달랐는데 어느 쪽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 확인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총리가 방송에 나온 건 특집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한국도 일본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으며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부산 회의실에서 책임자가 경제산업성 쪽 요청이 있었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같은 정부였습니다. 오사카 상점가 소식이 들어온 건 다음 날이었어요. 현지 섭외를 맡은 통신원이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송금된 긴급대금 덕분에 수십 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식당이었고 부품업체였으며 작은 인쇄소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수십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후쿠오카 소식도 뒤따라왔습니다. 병원에 한국산 비상전력 장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정전을 막았다고 했는데 장비 출처를 병원 측이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나는 그 두 소식을 받아들고 취재를 나갔어요. 오사카 상점가 골목은 좁았습니다. 간판이 낡았고 골목 바닥에 습기가 배어 있었으며 저녁이 되자 상점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불빛을 보면서 며칠 전까지 꺼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상인들은 말을 아꼈어요.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였고 카메라를 꺼내면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거래처 이름을 물으면 잘 모른다고 했어요. 입금된 계좌 주인이 어디냐고 물으면 확인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대답들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미리 맞춰놓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두려워하는 방향이 같았어요. 나는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작은 철물점이었는데 노인이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들어서자 노인이 나를 봤습니다. 기자냐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잠깐 나를 봤다가 다시 선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말했어요. 한국 업체가 아니었다면
직원 모두가 거리로 나앉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혀 있었는데 건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송금 내역이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고 금액이 있었으며 보내는 쪽 계좌 주소가 한국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선반 쪽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고맙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철물점을 나와 골목 입구에 서서 종이를 다시 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숫자들이 선명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편집국이 삭제한 기사 전체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감춘 한국의 지원망을 직접 추적하기로 결심한 건 그 골목을 빠져나오면서였는데 그 결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건드리게 될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 서재에 들어간 건 오사카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있었는데 내가 서재 쪽으로 향하자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기사철 좀 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종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인쇄물 특유의 냄새였는데 습기가 섞여 있었고 선반에 묶음으로 꽂힌 기사철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누렇게 보였습니다. 나는 한국 관련 묶음을 찾아 꺼냈어요. 할아버지 것이 먼저였는데 제목들이 비슷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이식받은 한국 산업의 한계, 추격자의 구조적 취약성, 원조 없이는 성장 불가능한 경제라는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나는 그것을 넘기다가 아버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제목들이 달랐는데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표현이 달라졌을 뿐 방향이 같았습니다. 한국은 일본 모델의 복사본, 독자, 기술 없이 규모만 키운 경제, 위기에 취약한 후발 산업 구조라는 문장들이었는데 날짜가 다를 뿐 결론이 같았어요. 나는 그것들을 선반에 올려두고 내가 부산에서 가져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인이 건넨 송금 내역, 폐업 직전 업체 목록 사본, 편집국에서 삭제된 기사 초안이었어요. 두 묶음을 나란히 놓고 보니 같은 나라를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 들어온 건 내가 기사철을 펼쳐놓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책상 위를 한번 훑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당시의 상식이었다고 했어요. 틀린 게 아니라 그때 알 수 있는 것들을 쓴 거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자료를 밀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먼저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들고 보더니 내려놓았습니다. 일시적 지원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변하지 않음이 이상했습니다. 일본 전체를 구할 규모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규모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발표 이틀 전에 이미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뭔가를 생각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전에 이용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선전이라는 말이 기사철 묶음 위에서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어요. 아버지 휴대폰이 울린 건 그 침묵이 길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받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서재에 앉아 기사철을 보면서 통화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들렸어요. 조선소라는 말이 들렸고 폐쇄라는 말이 들렸으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아버지가 서재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지 않고 문 옆에 섰는데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취재해온 조선소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율과 원자재 값이 올라서 폐쇄 위기라고 했는데 말이 짧았어요. 나는 글을 봤습니다. 그 조선소 마지막 수주를 누가 보증했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했는데 나는 모르고 물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잠깐 입을 닫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댔는데 부산에서 내가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재 선반에 꽂힌 기사철들을 봤어요. 할아버지 것과 아버지 것이 나란히 꽂혀 있었는데 제목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이 이번엔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기사철 묶음을 한번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항구 쪽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표정이 일하러 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조선소로 가는 차를 잡으며 아버지가 이번 방문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미 생각해두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취재해온 조선소가 한국 기업의 보증으로 마지막 수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방향이 공항을 나서는 걸음에서 이미 읽혔습니다. 한국 기업 조선소에 도착한 건 차로 20분이 지나서였어요. 부두 냄새가 났습니다. 조수와 기름과 철이 섞인 냄새였는데 일본 조선소에서 맡던 것과 비슷했어요. 아버지가 그 냄새를 맡으며 잠깐 멈추는 게 보였는데 금방 걸음을 이었습니다. 작업반장이 우리를 맞은 건 현장 입구였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작업복이 낡았으며 악수가 짧았습니다. 안전모를 건네며 일정을 설명했는데 말이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안전모를 받으면서 한국은 일본 기술을 베껴 값싼 노동력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옮기는 동안 나는 작업반장을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잠깐 아버지를 보다가 일정을 이어갔어요.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반응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는데 왜 걸리는지 바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현장으로 들어서자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용접기 소리였고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였으며 그 사이로 작업 지시 소리가 겹쳤어요. 바닥에 금속 분진이 깔려 있었고 공기가 뜨거웠으며 안전모 안으로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반장이 걸으며 설명했어요. 일본 조선소가 납품할 선박의 공정표를 화면으로 보여줬는데 어느 단계에서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순서대로 짚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메모를 한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사카 상점가에서는 메모를 하지 않았거든요. 공정표 설명이 끝날 즈음이었습니다. 작업장 안쪽에서 소리가 달라졌어요. 기계음이 끊겼다가 다시 켜지는 소리였는데 그 사이에 뭔가 무거운 것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소리 쪽을 봤어요. 대형 철판이었습니다.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레일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방향이 아버지 쪽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정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작업반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동작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소리가 나고 나서 철판이 멈추기까지 시간이 짧았는데 그 사이에 작업반장이 아버지와 철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철판이 그의 팔을 스치고 멈췄어요. 작업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작업반장이 팔을 내려다봤어요. 작업복 소매가 찢겼고 피부가 긁혀 있었는데 그는 팔을 한 번 보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했어요. 아버지는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작업반장 팔을 봤어요. 깊지는 않았는데 피가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작업반장이 고개를 저었는데 말이 짧았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치료비라며 건넸는데 작업반장이 받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 정중하게 밀어냈는데 그 동작이 빠르지 않았고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다시 내밀었습니다. 작업반장이 이번엔 아버지를 봤어요. 잠깐 시선이 내려갔는데 아버지 가슴 쪽에 꽂혀있는 낡은 기자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더니 말했어요. 평생 현장을 기록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통역이 그 말을 옮기는 동안 허리를 숙였습니다. 치료비는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돈을 거두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작업반장이 현장 쪽으로 돌아서며 일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팔에서 피가 아직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기자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에 돈을 쥔 채였는데 넣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는데 무슨 표정인지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려웠어요. 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30년 동안 써온 기사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작업반장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찢긴 소매를 그냥 두고 걸었는데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뒤를 따랐어요. 메모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아까와 다른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이동한 건 부산 조선소를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어제 작업반장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공장 굴뚝들이 보였어요.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흰 연기였고
바람이 없어서 곧게 섰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다가 수첩을 열었어요. 뭔가를 적는 것 같았는데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울산 공장 단지에 들어서자 소리가 달라졌어요. 부산 조선소보다 낮은 소리였는데 진동이 더 깊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질 만큼이었는데 공장 벽이 두꺼워서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는 구조였어요. 안내 담당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었고 말이 빨랐으며 설명하면서 걸었는데 걸음 속도가 빠른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따라가면서 일본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전히 일본에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혼잣말에 가까웠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첫 번째 라인이 보였어요. 전력 제어 장치 생산 라인이었는데 작업자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라인 끝에서 완성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일본 조선소에 납품되는 부품 목록이 있었는데 항목이 많았습니다. 전력 제어 장치가 있었고 배터리가 있었으며 특수강과 선박 부품이 이어졌어요. 나는 그 목록을 보면서 항목마다 붙은 표시를 봤습니다. 일본 조선소 공정표에서 해당 부품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연결한 표시였는데 그 표시들이 공정표 전반에 걸쳐 있었어요. 아버지가 안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품들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안내 담당자가 잠깐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옆 화면을 열었어요. 경고 표시가 붙은 항목들이 떴는데 수주 선박 대부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침묵을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창원으로 이동한 건 오후였습니다. 중소기업 단지였는데 건물들이 낮았고 간판이 수수했으며 주차장에 트럭이 많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기업 대표였는데 악수가 짧았고 안내 없이 바로 작업장으로 이끌었어요. 아버지가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고효율 전력장치라고 했어요. 대표가 말하면서 걸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기업은 이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앞서 있다고 했어요. 대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는데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잠깐 아버지를 보다가 작업장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는데 오래된 것이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옆에서 같이 봤어요. 공동개발 제안서였습니다. 날짜가 15년 전이었고 보내는 쪽이 이 회사였으며 받는 쪽이 일본 대기업이었어요. 제안 내용은 고효율 전력장치 공동개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답신이었습니다. 일본 측 답변이었는데 나는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한국 측의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수준이 공동개발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뒤따랐어요. 정중한 문장이었는데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답신을 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작업장 라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금 이 장치가 어디에 납품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설명하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열었어요. 납품처 목록이었는데 나라 이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이 있었고 중동이 있었으며 북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화면을 봤어요. 나는 아버지 손을 봤는데 답신 서류를 아직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어요. 거절당한 뒤로 독자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0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 이상 덧붙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가 수첩을 꺼내는 걸 봤어요. 펼쳤는데 적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손을 보면서 아버지가 15년 전 같은 취지의 기사를 썼다는 사실을 아버지 스스로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작업장 안에서 기계 소리가 낮게 깔렸고 완성된 전력장치가 라인 끝에서 나오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펜을 내려놓지도 수첩을 덮지도 않은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건 창원에서 이틀을 더 보낸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거나 수첩을 들여다봤는데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나는 그게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도쿄 상공에 들어서자 하늘이 뿌옇게 흐렸어요.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도심이 보였는데
낮이었는데도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편집국에 출근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평소보다 많았고 전화 받는 목소리가 겹쳤으며 화면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도쿄 외곽 순환정전이라는 자막이 화면마다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막을 보면서 걸음을 멈췄어요. 순환정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읽혔습니다. 자리에 앉아 화면을 열었어요. 정부 발표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설비 고장이 원인이며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발표 시각과 정전 시작 시각이 거의 같았어요. 나는 그 시각을 보면서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정전이 시작되는 순간 나왔다는 게 이상하게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다른 화면에는 폭염 수치가 있었습니다. 평년보다 높았고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옆에 노후 발전 설비 가동률이 있었어요. 숫자가 한계치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나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설비 고장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넘은 거였는데 정부는 그것을 설비 고장이라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가 틀렸다고 쓰려면 근거가 필요했어요. 정확한 수치가 필요했고 내부 자료가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손에 없었습니다. 섭외를 시작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전력 개통을 아는 사람을 찾았는데 연락이 닿은 건 저녁이 돼서였습니다. 전직 설비 담당자였는데 전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만나자고 했더니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장소를 본인이 정하겠다고 했어요. 역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가 아니었어요. 안쪽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눈에 걸렸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그는 주변을 한번 봤습니다. 녹음하냐고 물었어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찻집 안이 조용했는데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설비 고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력망 정상화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국산 변압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나를 봤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대답으로 들었어요. 확인을 더 하려면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회의록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어요. 찻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빈 컵을 보면서 그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생각했어요. 말하기 어렵다면서 나온 거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찻집 안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록을 입수한 건 다음 날이었어요. 경로를 밝힐 수 없는 방식이었는데 봉투가 편집국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었어요. 나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회의 일자가 찍혀 있었고 참석자 직책이 나열돼 있었으며 내용이 시작됐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한국 지원 요청 사실이 알려지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제3국 회사를 통한 우회 구매를 지시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편집국장에게 가져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회의록을 받아들고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나를 봤습니다. 출처를 댈 수 있냐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회의록을 내 쪽으로 밀었어요. 출처 없는 문서는 쓸 수 없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나는 그 평온함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기사가 봉쇄됐습니다. 편집국을 나오는 복도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산통신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빠르고 낮았어요. 한국 기술진이 이미 장비를 싣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항이라고 했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창밖으로 도쿄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렸어요.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정부가 우회 구매를 지시하는 회의를 여는 동안 한국은 항구에서 장비를 싣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두 장면으로 나란히 놓이는 걸 느꼈어요. 두 장면이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일본 국민은 그중 한 장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방송을 결심했어요. 복도 끝에서 편집국 유리병 너머로 화면들이 보였는데 전부 정부 발표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회의록과 통신원의 목소리와 부산항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비라는 사실이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기다리는 사이에 장비는 이미 바다 위에 있을 거였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건 새벽이 가까워질 때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내려왔는데 짐을 맡길 시간도 없었어요. 카메라 가방만 들고 항구 쪽으로 걸었는데 바람이 강했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부두 조명이 물 위에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통신원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앞서 걸었는데 걸음이 빨랐어요. 나는 그 뒤를 따르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선박이 보였어요. 대형이었는데 화물 적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극기가 없었어요. 선명에 어떤 표시도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선박에는 반드시 국적 표시가 있어야 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통신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야간 하역이라고 했어요. 조건이 붙었다고 했는데 태극기와 한국 기업 표식을 가리고 작업하라는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일본 총리실에서 조건을 붙였다는 뜻이었는데 그 조건을 한국 기술진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하역 현장에 가까워지자 소리가 커졌어요. 지게차 소리였고 컨테이너가 내려앉는 소리였으며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시를 주고받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었는데 작업복에 아무 표시가 없었어요. 회사 이름도 없었고 국적 표시도 없었으며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표식이 없다는 사실이 장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가려졌는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술진 한 명이 대형 장비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였는데 움직임이 익숙했고 지시가 짧았으며 주변 작업자들이 그 지시에 바로 반응했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그가 봤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비 유도를 계속하면서 나를 봤어요. 나는 이 장비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규슈 병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는데 표정이 무거운 것 같지 않았어요. 담담했습니다. 나는 모욕적인 조건에도 이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가 유도 손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전기는 국적을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환자부터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말이 짧았고 설명하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위치를 잡자 그는 다음 유도로 이동했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표식이 없는 작업복이었는데 그 없음이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편집국에 연락한 건 하역이 한창인 시각이었습니다. 생방송 요청이었는데 편집국 당직이 받았어요. 잠깐 침묵하다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렸는데 다시 연결된 건 편집국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부 확인이 없는 화면은 내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눈앞에서 장비가 하역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이 확인이라고 했어요. 편집국장이 말했습니다. 출처를 댈 수 없는 장면은 방송에 넣을 수 없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그 평온함이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려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다시 봤어요. 지게차가 움직이고 있었고 기술진이 장비를 유도하고 있었으며 표식 없는 작업복들이 부두 조명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메라 화면을 열었어요. 편집국을 통하지 않는 경로였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시를 어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편집국 결정을 무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슈 병원 중환자실이 정전으로 위험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아까 들어온 상태였고 일본 내 대체 장비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말도 있었으며 지금 이 부두에서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이름도 지우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송출 버튼을 누른 건 그 생각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화면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두 조명 아래 장비들이 나갔고 표식 없는 작업복들이 나갔으며 전기는 국적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 나갔어요. 나는 카메라를 고정한 채 현장을 봤습니다. 하역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술진은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작업을 계속했는데 그 모습이 화면 안에서 선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 건 송출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편집국 번호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습니다. 일본 시청자였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 장비가 한국에서 온 건지 몰랐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부두를 봤습니다. 장비가 선박에서 내려지고 있었고 기술진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일본 국민이 처음으로 자신들을 구한 장비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지금 이 부두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또 다른 번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편집국장이었습니다. 편집국장 전화를 받은 건 하역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명령이었어요.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였는데 그 사실을 전화 너머에서 알 수 없었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부두에는 아직 기술진이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장비를 고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담고 카메라를 껐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편집국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없었어요. 몇몇이 나를 봤는데 시선이 짧았고 빨리 다른 쪽으로 돌아갔으며 편집국장 방 유리 너머로 그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열었어요. 총리실 발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어젯밤 부두 송출 영상이 그 빌미가 됐다는 걸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 발표를 보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치적 이용이라는 말이 어제 그 부두와 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편집국장이 방에서 나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내 자리 앞에 섰는데 앉지 않았어요. 허위보도 혐의로 조사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이번엔 결론을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보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직 처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을 봤습니다. 총리실 발표가 아직 떠 있었어요. 정직 기간은 얼마냐고 물었는데 편집국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며 말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편집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자리를 정리하면서 화면을 한 번 더 봤어요. 총리실 발표 아래에 다른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정전 지역에 추가로 파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 발표가 아니었어요. 현장 제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건 편집국을 나온 뒤였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직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는데 먼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부 태도가 이해된다고 했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공격하는 건 자존심 때문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아직 정부 쪽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부산에서 보고 창원에서 봤는데도 그 선이 아직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규슈 정전 지역 소식이 들어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현지 연락망을 통한 제보였는데 한국 기술진이 폭염 속에서 밤새 변전소를 복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수와 도시락을 현지 주민에게 건네고 있다는 말이 뒤따랐어요. 나는 그 제보를 받으면서 어제 부두에서 만난 기술진을 떠올렸습니다. 표식 없는 작업복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폭염 속 변전소에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규슈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듣고 있었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어요. 부산 조선소 작업반장이 일본 복구팀에 자원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조용함이 길어졌는데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말한 건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종류의 목소리였는데 낮았고 흔들렸으며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쓴 기사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가 반복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기사들을 직접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긴 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도움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는 전화를 쥔 채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규슈 방향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은퇴 칼럼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전화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첩이었습니다. 창원에서 펜을 들고 멈췄던 그 수첩이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그것을 펼치고 있다는 걸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원고가 완성되면 바로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정직 처분 소식을 언론에 흘렸는지 내 이름이 기사에 올라와 있었어요. 허위 보도라는 표현이 쓰였고 편집국의 조사 방침이 확인됐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기사 아래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어요. 화면을 닫고 메모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원고가 오면 어떤 경로로 내보낼지 적기 시작했는데 편집국을 통하지 않는 경로였어요. 정부가 아버지의 은퇴 칼럼을 막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막기 전에 원고가 내 손에 들어와야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넘겨주겠다고 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을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원고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다른 방향에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제망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왔어요. 해운보험 시장이 뒤따랐는데 두 가지가 같은 날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정직 처분 상태였지만 연락망이 끊긴 건 아니었어요. 현장 연락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수입 식량과 연료가 항구에 묶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쿄 항구였어요. 선적은 됐는데 결제 보증이 없어서 하역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짧았고 빠르게 전달됐으며 들으면서 이 사태가 전력망 문제와 다른 종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력은 장비로 막을 수 있었는데 결제망이 흔들리면 물자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 긴급 유동성과 운송 지원을 요청했다는 발표가 나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 발표를 화면에서 봤어요. 짧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이 이뤄지는지도 없었고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도 없었어요. 현지 연락망을 통해 미국과 유럽 쪽 답변이 들어온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계약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없었어요. 나는 그 답변을 보면서 계약 검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도쿄 항구에 식량이 묶여 있는데 검토라는 말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국 쪽 움직임이 포착된 건 그 답변이 들어온 것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부산통신원이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한국은행과 해운사와 항만운영사가 일본 중소기업과 병원에 필요한 물자에 한해 지급 보증과 긴급 운송 통로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었어요. 제안이었는데 조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계약 검토라는 말과 조건이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이는 걸 느꼈어요. 총리실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유가 붙어 있었는데 자존심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대신 독자적 해결 능력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쓰였는데 나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도쿄 항구에 묶인 식량이 떠올랐습니다. 독자적 해결이라는 말과 하역되지 못한 컨테이너가 같은 현실 안에 있었어요. 지원 사실을 언론에서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제보가 들어온 건 거절 소식 직후였습니다. 총리실에서 나온 지시였는데 한국 제안 관련 보도를 전면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제보를 받으면서 편집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했습니다. 정직 처분 상태여서 그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됐는데 그게 이상하게 편하게 느껴졌어요. 도쿄 식료품 창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치가 구체적이었어요. 사흘치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용 연료는 하루치만 남았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규슈 병원 중환자실이 떠올랐어요. 전력 장비가 없었을 때였는데 이번엔 연료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한 건 그 보고를 받고 나서였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는데 짧았습니다.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답장을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제안 서류를 확보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총리실이 거절하면서 반려한 서류였는데 경로를 밝힐 수 없는 방식으로 손에 들어왔습니다. 봉투였는데 두꺼웠어요. 열어보니 제안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첫 장에 대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과 영세상인이었어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첫 장을 보면서
손이 멈췄어요. 지원 대상의 첫 줄이 병원과 영세상인이었는데 총리실은 그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서류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더 늦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보내고 나서 너무 직접적이었나 싶었는데 지우지 않았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였는데 짧았어요. 같이 쓰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 세 글자를 보면서 창밖을 봤어요. 도쿄 하늘이 뿌옇게 흐렸는데 항구 방향인지 확인하려다 멈췄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방향이든 지금 이 서류가 가야 할 곳은 편집국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도 그걸 알면서 같이 쓰자고 한 거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면 위에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총리실이 제안을 받은 날짜와 거절한 날짜가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도쿄 창고에서 사흘치 식량이 줄어 있었어요. 아버지 원고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다른 방향에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제망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왔어요. 해운 보험 시장이 뒤따랐는데 두 가지가 같은 날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정직 처분 상태였지만 연락망이 끊긴 건 아니었어요. 현장 연락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수입 식량과 연료가 항구에 묶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쿄 항구였어요. 선적은 됐는데 결제 보증이 없어서 하역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짧았고 빠르게 전달됐으며 들으면서 이 사태가 전력망 문제와 다른 종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력은 장비로 막을 수 있었는데 결제망이 흔들리면 물자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 긴급 유동성과 운송 지원을 요청했다는 발표가 나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 발표를 화면에서 봤어요. 짧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이 이뤄지는지도 없었고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도 없었어요. 현지 연락망을 통해 미국과 유럽 쪽 답변이 들어온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계약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없었어요. 나는 그 답변을 보면서 계약 검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도쿄 항구에 식량이 묶여 있는데 검토라는 말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국 쪽 움직임이 포착된 건 그 답변이 들어온 것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부산통신원이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한국은행과 해운사와 항만운영사가 일본 중소기업과 병원에 필요한 물자에 한해 지급 보증과 긴급 운송 통로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었어요. 제안이었는데 조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계약 검토라는 말과 조건이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이는 걸 느꼈어요. 총리실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유가 붙어 있었는데 자존심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대신 독자적 해결 능력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쓰였는데 나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도쿄 항구에 묶인 식량이 떠올랐습니다. 독자적 해결이라는 말과 하역되지 못한 컨테이너가 같은 현실 안에 있었어요. 지원 사실을 언론에서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제보가 들어온 건 거절 소식 직후였습니다. 총리실에서 나온 지시였는데 한국 제안 관련 보도를 전면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제보를 받으면서 편집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했습니다. 정직 처분 상태여서 그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됐는데 그게 이상하게 편하게 느껴졌어요. 도쿄 식료품 창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치가 구체적이었어요. 사흘치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용 연료는 하루치만 남았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규슈 병원 중환자실이 떠올랐어요. 전력 장비가 없었을 때였는데 이번엔 연료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한 건 그 보고를 받고 나서였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는데 짧았습니다.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답장을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제안 서류를 확보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총리실이 거절하면서 반려한 서류였는데 경로를 밝힐 수 없는 방식으로 손에 들어왔습니다. 봉투였는데 두꺼웠어요. 열어보니 제안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첫 장에 대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과 영세상인이었어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첫 장을 보면서 손이 멈췄어요. 지원 대상의 첫 줄이 병원과 영세상인이었는데
총리실은 그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서류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더 늦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보내고 나서 너무 직접적이었나 싶었는데 지우지 않았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였는데 짧았어요. 같이 쓰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 세 글자를 보면서 창밖을 봤어요. 도쿄 하늘이 뿌옇게 흐렸는데 항구 방향인지 확인하려다 멈췄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방향이든 지금 이 서류가 가야 할 곳은 편집국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도 그걸 알면서 같이 쓰자고 한 거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맨 위에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총리실이 제안을 받은 날짜와 거절한 날짜가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도쿄 창고에서 사흘치 식량이 줄어 있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밤 도쿄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는 청문회장을 나오면서 그 맑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안에서 벌어진 일과 밖의 하늘이 같은 날에 속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나갔어요.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청문회장에서 끝내 펴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보면서 안에 무엇이 적혔는지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오늘 그것을 꺼내지 않았어요. 꺼낼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엔화와 국채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동시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하나씩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에 두 방향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수치를 보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연락망을 통해 정부 내부 상황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아침이었어요. 도쿄 전력망이 다시 멈출 조짐이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만 결제 시스템도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결제망과 전력망이 같이 움직이면 물자가 완전히 묶인다는 걸 전력 담당자 찻집 이야기에서 이미 들은 바 있었어요. 강요들이 집단 사퇴를 경고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그 제보를 받으면서 청문회 때 총리 표정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버티고 있었는데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그 표정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원을 기다리자고 버틴다는 소식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총리실 내부 회의였는데 강요들이 독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도 총리가 미국을 기다리자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계약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 답변이 떠올랐어요. 기다리자는 말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어디인지 수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내려갔다는 정보가 들어온 건 총리실 비공개 화상회의가 열린 직후였어요. 전력장비, 금융보증, 식량 운송을 포함한 긴급협력 패키지라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 항목들을 보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제안했다가 반려됐던 서류 항목들이었어요. 반려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항목을 일본이 이번엔 공식으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공동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정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총리실이 국민에게는 한국 지원 요청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표현을 바꾸겠다는 뜻이었는데 나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야간 하역 때 가려졌던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방식이 같았어요. 가리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무엇을 가리려는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녹취를 확보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비공개 화상회의 녹취였는데 총리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한국에 요청하되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시아 공동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그 뒤에 이어졌어요. 나는 그 녹취를 들으면서 생방송 여부를 따졌습니다. 정직 처분 상태였어요. 편집국 라인이 없었고 공식 채널도 없었으며 지난번 부두 송출 이후 비공식 경로도 감시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녹취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생방송이 나간 건 저녁이었습니다. 총리 목소리가 먼저 나갔어요. 한국에 요청하되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갔고 아시아 공동 대응이라는 표현 지시가 나갔으며 화면 한쪽에 반려됐던 한국 측 제안 서류 날짜가 떴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은 화면 안에 놓이는 게 맞는지 잠깐 생각했어요. 맞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뒤로 구조를 요청한 사실과 먼저 제안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같은 화면에 있어야 했어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방송이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가 빠르게 늘었는데
방향이 한쪽이었어요. 총리실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여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이 나왔다는 연락이 뒤따랐으며 총리가 오늘 밤 입장을 내놓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발표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보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수첩 얘기를 꺼냈습니다. 청문회에서 펴지 않은 그 수첩이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쓰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청문회 때와 달랐고 창원에서 펜을 멈췄을 때와도 달랐으며 서재에서 기사철 묶음을 보던 때와도 달랐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총리 사퇴 압박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화면 아래에서 한국 긴급협력 패키지 준비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조용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두 소식이 같은 화면 안에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빠른 쪽이 총리 사퇴였고 조용한 쪽이 한국 준비였습니다. 나는 조용한 쪽을 더 오래 봤어요. 총리 사퇴 발표가 나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으로 봤는데 짧았어요. 발표문이 길지 않았고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후임 총리에 대한 내용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는데 한국과의 긴급협력 협정 공식 발표가 오후에 나왔습니다. 나는 그 발표를 보면서 반려됐던 서류 날짜를 떠올렸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내용이 이번엔 공식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산항 소식이 들어온 건 협정 발표가 나오고 나서였어요. 선박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전력 장비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식량과 의료 물자와 산업부품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적재 순서가 있었어요. 나는 그 순서를 보면서 부산 회의실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폐업 직전 업체 목록이었는데 첫 항목이 병원이었고 두 번째가 영세상인이었어요. 지원 명단의 첫 줄이 그때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건 출항 소식이 들어오고 나서였어요. 목소리가 조용했는데 어제 전화와 달랐습니다. 부산에 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겠다고 했는데 수첩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건 몇 달 뒤였어요. 긴급 출항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재가동식이었는데 아버지가 30년 동안 취재해온 일본 조선소가 한국 기술진과 일본 노동자들이 함께 복구한 뒤 다시 가동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항구 냄새가 처음 왔을 때와 같았습니다. 조수와 기름과 철이 섞인 냄새였는데 이번엔 다른 것이 더 섞여 있었어요. 용접 냄새였습니다. 현장이 살아있다는 냄새였는데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공항, 입국장에서 폴란드와 사우디와 호주와 캐나다 대표단을 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없었는데 내가 달라져 있었어요. 작업반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에 흉터가 있었는데 작업복 소매가 짧아서 보였어요. 악수가 짧았는데 그 짧음이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리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작업반장이 휠체어 쪽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글을 봤어요. 수첩을 꺼냈는데 접혀 있었습니다. 청문회 때 펴지 않았던 그 수첩이었는데 아버지가 작업반장에게 건넸어요. 나는 그 동작을 보면서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작업반장은 모를 거였습니다. 작업반장이 받아들었어요. 펴지 않고 봤습니다. 표지였는데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제목을 봤습니다. 내가 가장 크게 오해했던 나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업반장이 제목을 읽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잠깐 수첩을 보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과한다고 했는데 말이 짧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작업반장이 수첩을 손에 쥔 채 말했어요. 지금부터 함께 고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덧붙이지 않았으며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재가동식이 시작됐습니다. 기계 소리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고 크레인이 움직였으며 용접 불빛이 작업장 안에서 번졌어요. 한국 기술진과 일본 노동자들이 같은 라인 앞에 서 있었는데 서 있는 방식이 달랐고 작업복이 달랐으며 말하는 언어가 달랐지만 보고 있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썼고 아버지가 이어 썼으며 내가 받아든 수첩이었는데
첫 장을 폈습니다. 맨 위에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온다는 문장이었는데 필체가 할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봤어요. 펜을 꺼냈는데 지우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아래에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작업장 안을 봤어요. 기계 소리가 깔려 있었고 용접 불빛이 번지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은 라인 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흉터가 있는 팔로 작업자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나는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새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은 몰락이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손을 내민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펜을 닫았어요. 수첩을 덮었는데 덮기 전에 그 문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작업장 안에서 기계 소리가 계속 깔리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